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이제 빙하기, 그다음에 욕기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인류가 이동을 했고, 이 지금 뭐 구석기, 뭐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뭐 철기 문명 이런 식으로 한 그런 것과 이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다음에 인종 문제. 어떻게 노아 한 가족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다양한 인종이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류가 성경적으로 보면 요 이제 이쪽이죠.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옮겼다 그러는데 그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다 하는 것은 이제 연대 얼마나 오래 걸렸냐에서 이제 디퍼런스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는 이제 그 뭐 이런 거는 비슷해요, 다 의견이.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에는 이제 이제 연결이 돼 있었다, 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빙하기 때 눈이 엄청 내렸다고 그랬죠. 눈이 엄청 내렸다는 것은 바닷물이 계속 증발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증발이 된 게 다시 바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육지에 쌓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면이 내려갔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 빙하기 때에 얼음이 쌓였던 양 이런 것을 다 해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약 지금 수면의 120m 정도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20m가 낮아지면 대륙붕이 드러납니다. 근데 대륙붕이란 게 뭘까요? 대륙붕은 요 육지의 선상에 있는데 지금은 바다 밑에 있는 데 있죠. 그런 걸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런 거. 샤프. 대륙붕이고 나중에 심해 사면 슬로프.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륙붕이 드러나게 되면요. 다 연결이 돼요. 오세아니아 뭐 그다음에 또 아시아하고 뭐 이제 아메리카 대륙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에 아마도 이제 인류가 이동을 했을 거고. 자, 그다음에 그 족보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족보를 먼저 잠깐 보고 아이고 어디 갔죠? 잠시 앞으로 가야 됐나? 앞으로 가야 너무 그냥 하겠습니다. 넣었다가 뺐는데 괜히 뺐네요. 족보가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바벨탑 사건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한 200년 정도부터 빙하기가 시작됐고 500년 동안 지속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대적으로 쭉 조사해 보면 그때 이제 벨렉 때 이때하고 일치해요. 그 이후에 네. 그때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뭐하고 일치한다고 했어요? 빙하기하고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흩으셨잖아요. 그 흩으신 다음에 그때가 빙하기예요.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겠죠. 그리고 다 육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추웠다는 거거든요. 이 춥고 엄청난 빙하들이 엄청난 눈이 내린데 어떻게 갔냐 하는데 실제로 그 바닷가에는요. 왜냐하면 월 모션이었잖아요. 바닷물은 그러니까 추워도 바닷물을 딱 이렇게 바닷만 후후 수영을 하면 이렇게 안 추워요, 안 추워. 너무 추운 거지. 이제 지금하고 굉장히 날씨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닷가에는 이제 빙하가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바닷가에는 빙하장이 없어요. 지질학적으로. 그러니까 바닷가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런 식으로 빙하 지형이 없는 곳을 따라서 충분히 와서 이제 여기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밑에 사우스 아메리카까지 쭉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폴리네시안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그 지형적인 또 증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노아홍수 이후에 빙하기 때 움직였느냐 아니면 수십 뭐 만 년 전에 움직였느냐 이 해석이 기존의 고고와 기존의 지질학하고 다를 뿐이지 그렇게 움직였다는 데는 이제 그 증거에는 이견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여러분들 보면 왜 미스터리 해가지고 고대 문명, 신비한 문명 이런 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집트도 다 아시고 페루 이것도 다 아시죠. 파키스탄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도 뭐 이게 얼마나 이제 정확할지 모르지만 뭐 4,000년 전 정도 전에 이런 문명들이 있었다. 이런 뭐 이스터 섬에 이런 거. 페루에도 페루에 뭐 이건 잘 아시지만 요거 말고도 막 이런 문명의 흔적들이 이제 있어요. 120톤에 되는 이런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 지금 테크놀로지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들이 쫙 있습니다.
이 페루에 이런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드 시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인터넷 보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미스터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 보면 미스터리 아닌데 몇몇 개가 진짜로 미스터리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옛날에 문명이 있었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가라앉았다는 거죠. 근데 큰 지진 나서 이제 육지가 가라앉을 정도면 엄청 흔들릴 것 같은데 이렇게 가라앉을까요? 다 파괴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파괴가 안 되고 고스란히 이렇게 바다 밑에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빙하기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빙하기 때 다량의 증발과 강설로 인해서 어,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그 대륙봉 있는데 다 도시들을 세우겠죠. 그러다가 빙하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수백 년 동안 잘 살았는데 물이 급격하게 차올라오는 거예요. 날이 더워지면서. 그러면 다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남기고 가겠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타당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자세히 보질 않아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이런 것들 자세히 좀 전문으로 공부해서 이런 강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집션 크로놀로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의 주류 고고학에서는 성경 다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안 맞아요. 출애굽 안 맞아요. 요셉 안 맞아요. 다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 없었대요. 여리고성을 뭐 이스라엘이 뭐 해가지고 뭐 무너졌다? 현대 주류 고고학에서는 다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현대 고고학자들의 권위를 믿으면 성경 다 틀린 거예요. 성경 다 가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이것도 이제 주류 고고학이죠. 이게 이제 이집트의 이제 스탠다드 이집션 크로놀로지인데 성경에서 노아 홍수 언제요? 이때 일어났거든요. 노아 홍수 전에 문명이 이런 문명이 있고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노아 홍수 전에 이집션 문명이 있으면 안 돼.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히스토리언들은 다 이제 이런 어, 성경적인 걸 근거를 이제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다만 소수긴 하지만 창조과학 쪽에서도 그 성경적인 시각으로 고고학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따르면 이제 충분히 왜 이제 이집트에도 이제 남왕조, 북왕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서 한 2, 300년 정도만 이렇게 시프트를 하면 성경하고 딱딱 맞게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이제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들, 뭐 물론 이제 창조과학 논문이긴 하지만 이런 논문들이 이제 타이밍 이즈 에브리띵 요거를 남왕조하고 북왕조가 공존했던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고학적으로 잘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이 성경적으로 이 노아홍수 이후에 이제 왕조가 시작됐다라고 충분히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넷플릭스 갖고 계신가요? 넷플릭스 보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Patterns of Evidence라는 거 있습니다. Patterns of Evidence 꼭 보세요. 이거는 이제 노홍수 뭐 이런 것까지 보는 건 아닌데 어딜 보냐면 기존 주류 고고학에서는 요셉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요셉 증거 없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다는 증거 없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함락시켰다는 증거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조사해 보니까 한 2, 300년 정도만 이렇게 기존 고고학에서 말하는 그 연대를 시프트하면은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요. 성경하고. 그래서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아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다 성경 안 믿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고 방송 작가가 이제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추적 60분 비슷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성경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고고학적으로 이집트 연대기가 딱 확정이 된 게 그 왜 천무당 말고 잊어버렸어요. 왜 이제 별이 언제 떠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조사가 있대. 그래서 왜 뭐 북극성이 언제 떠오르고 이런 게 다 천문학적으로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확실하다 그러는데 북극성인지 남극성인지 뭐 별자리인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했었어요.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창조학적인 견해에는 충분히 성경이 이제 입증이 된다. 그리고 그런 견해에서 조사해 볼 때 요셉도
그 요셉의 무덤이었다는 그런 여겨진 데가 있고 또 이집트의 그런 고센 지방에도 그 저기 왜 하여튼 그 히브리 노예들의 그런 관습들, 풍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무덤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여리고도 그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보면 다 이제 성경하고 맞아떨어지게 고고학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참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시점에 있었던 게 언제 일어났다. 요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렌식 DNA 증거 없는 포렌식 사이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서로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여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해볼수록 갖게 되는 결론은 결국은 세계관의 차이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냐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냐 그 차이다라는 것을 제가 점점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놀로지 잠깐 보는 지니얼로지 잠깐 보는데요. 자, 함의 손자가 니무롯이거든요. 근데 바벨탑을 아마 니무롯이 세웠을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창세기 10장 9장 10절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의 나라는 뭐예요? 신할 땅의 바벨.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이제 세우고 했던 그 이제 왕이었다. 근데 미스라임 있죠? 미스라임이 함의 아들인데요. 미스라임이 이제 이집트의 시조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이집트의 아라빅 네임이 뭔지 아세요? 아라빅 네임. 아랍 사람이 이집트 뭐라고 해요?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시조라고 보는 거고요.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벨렉 때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제 바벨탑이 어떻게 이런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얼마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잴 수 있었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 충분히 문명이 발달되었다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래 살았고 지혜로웠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모든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이 그죠? 바벨탑을 쌓고 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기술로 피라미드도 충분히 이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면 미스터리 그 옛날에 어떻게 저걸 했을까? 그러니까 뭐 외계인설도 나오고 별별 얘기 많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 문명이 발달했을 때요. 그러니까 문명적인 지식들이 다 물론 노아홍수에서 나왔을 때는 완전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데지만 지금 박사학위 수십 개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가족이 8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그 후손으로 가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벨렉 때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기 이때부터 빙하기가 언제 시작됐다고 했어요? 대충 요 벨렉 이후에 빙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성경적으로 아까 강의 보셨죠? 그러면 벨렉 이후에 빙하기가 오면서 이제 수면이 내려가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루트가 이제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욥이 언제 살았어요? 이때쯤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욥기와 빙하기가 딱 연결이 된다는 걸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 욥이 빙하기 때 살았지만 자 욥의 한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면 벌써 저기 셈 정도 되거든요. 고조 위에 보죠. 더 올라가면 이제 노아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몇백 년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가. 그러면 왜 그때는 다 이제 구전으로 전해질 때니까 노아 홍수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노아 홍수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벨렉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막 나뉘어지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들 아빠 할아버지한테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또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 한번 읽어보죠. 12장 23절 13장 1절입니다. 시작. 민족들은 너희를 끌려가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민족들이 멸하기도 하시고 멀리 퍼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탑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는 어릴 때 욥이 실제로 봤을 수가 있거든요.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고 다 보았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유 뭐 비유를 생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들은 일, 본 일, 어릴 때 본 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은 강의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직계 조상, 뭐 거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럼 그런 데 대한 충분한 그 다음에 저기 이거 다 인터넷에 올릴 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어드레스 저기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다 보실 수 있게. 이메일 보내주신 중에 이거 포함이 되어 이걸 보내드릴 거예요. 아니, 이제 거기에 다 포함되게 이제 드릴 겁니다. 네. 됐죠? 자, 욥기 38장 8,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오되 문으로 그것을 거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자, 여기 잘 보세요. 못해서 터져 나와요. 자, 창세기 7장에 보면 뭐예요? 깊은 샘들이 터졌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홍 수기에 바닷물이 줄어들죠. 문으로 그걸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빙하기 때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빙하기 때는 어둡잖아요. 그죠? 태양빛을 가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뭐 은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있었던 표현, 들었던 표현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8장, 이건 이제 38장 8, 9, 그 다음에 10장 11절 보면 한계를 전하여 문빗장을 지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제 어디까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 바닷물이 리시딩 하면서 이렇게 한계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치자. 이것도 노아홍 수기에 이제 세를 다운 되면서 이제 바다가 이렇게 생기고 그 경계면이 생기는 거를 말한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뭐 이제 100%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왜 그 탐사여행 이렇게 갔다 와 보시면 성경에 어떤 거 읽다 보면 이게 그 얘기구나 이런 거 막 많잖아요. 예, 그죠? 그런 거 막 시편 이런 거 읽다 봐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읽었던데 지금 막 읽으면 이게 노아홍수 때 이거를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욥기에 대해서 욥기와 관련된 것 또 말씀드렸는데, 자, 문제는 퍼져나갔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니까 8명이죠, 그죠? 8명으로부터 이제 퍼져나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인종이 많이 생기죠? 여기 뭐 퀴즈인데요. How many different races are there in the world today? 인종이 지금 현재 인종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A, B, C, D, E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반드시 어느 하나에 손을 드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 반칙이에요. A, 인종이 하나다. B, 인종이 6. C, 인종이 8. 다 안 드시네. D, more than 10. 2분, 3분, 4분, 4분. 오케이. E, it doesn't matter. 한 번 드셨어요. 다 하셨어요. 안 드신 것보다 나아요. 답은 A입니다. 인종은 하나예요. 하나. 무슨 소리냐면 인종이란 게 그거 좀 이따 이렇게 피부색 이런 것은 요 피부이tin 멜라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많고 톤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종이란 게 그런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종이란 거는 지금은 이제 왜 진화가 여기선 이렇게 되고 여기선 이렇게 돼서 서로 막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볼 때 다르면 안 돼요. 한 조상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엔티 크리스찬 사이트에서 어딘지 제가 주소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서 이 노아홍수가 BC 한 2500년 전이잖아요. 대충 그 성경에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볼 때 BC 2000년 정도에 이미 많은 다양한 인종이 있었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그림들이 있고. 그러니까 노아홍수는 뻥이다. 어떻게 한 가족에서 출발해가지고 갑자기 인종이 생기냐 이러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뻥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온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거 그린 분들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모르구나. 성경도 안 믿을 뿐더러 고등학교 때 누구나 다 배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 그래서 여러분 다 배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아마 이제 옛날에 공부 잘 하신 분들은 지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갑자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완두콩, 그죠? 완두콩. 예. 여기 보면 이제 분꽃. 그래서 이제 흰 놈이 있고 빨간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흰 놈이 있고 빨간 놈이 있어서 교배를 시키면 분홍이 나오는 거예요. 반반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세대 그 아이들은 다 분홍이 되거든요. 분홍에는 빨간 유전자, 하얀 유전자 같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같이 교배를 시키면 WR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1대 2대 1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유전자가 코다미넌이래. 코다미넌.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이 경우는 뭐냐면 다미넌과 리세시브, 그러니까 우성 열성이 있는 거야. 얘는 대문자가 우성이고요. 빨간 거. 그다음에 화이트는 열성이에요. 자, 얘하고 얘가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딱 나오는데 전부 빨갛게 나와요. 왜? 요 안에는 화이트하고 레드가 섞여 있지만 레드가 우성이니까 우성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런 유전자 저런 유전자인데 우성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끼리 이제 결혼을 해서 2세대는 어떻게 나와요? 2세대에는 3대 1로 나와요. 왜요? 빨간 거, 하얀 거. 빨간 거, 하얀 거면 빨간 거만 표출되고. 그죠? 하얀 거 해야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1로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대충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좀 더 복잡한 거 이제. 고양이를 한번 보죠. 고양이. 고양인데요. 여기 보면은 꼬리가 숏한 게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운 색깔이 브라운인 게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는 열성이죠, 색깔. 그 다음에 꼬리가 긴 건 열성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한 단계 좀 복잡한 걸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수억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억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으니까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얘네끼리 이제 하와이로 이제 신혼여행을 보냅니다. 3박 4일로. 갔다 오면은 새끼가 딱 나와요, 이제. 딱 나오면은 그 1세대는 전부 브라운이면서 꼬리가 짧아요. 왜요? 우성이 표현이 되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을 또 이제 신혼여행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딱 결혼을 시키니까 가지가지로 나오죠. 막 섞여서 나와요. 왜요? 얘네들이 가지가지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 수억 개의 유전자들이 이런 게 갖고 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지로 나오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더 느리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뭐 색깔별로 쭉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색깔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만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유전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정제되고 그 다른 유전자를 점점 버리고, 왜냐하면 같은 사람끼리 계속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점점 잃어버려요. 개 같은 거 수백 종류 있죠. 실제로는 한 종류예요. 근데 왜 불독이 나오면은 불독 같이 생긴 것만 딱 나오고 딴 거는 버리고 불독 같이 나온 것끼만 결혼시키고 같은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퓨리파이 돼서 실제로는 이전 정보나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려 가지고 좀 이렇게 단순화된 게 이제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멜라닌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눈, 머리 색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새는 새일 뿐 꼬리가 좀 짧고 부리가 다르게 생긴 거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진화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핀치 이런 거, 다윈스 핀치스 그런 거를 이제 진화의 신고라고 해서 다윈이 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거 교과서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멘델의 유전 법칙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 도마뱀이 되거나 새가 박쥐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새는 그냥 새고 핀치는 핀치인 건데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진화 아니에요. 이거는 변이라고 해요. variations. 변이. 진화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진화론 교과서에는 이런 변이,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이크로 에볼루션. 그다음에 종과 종 사이에 점프가 일어나는 걸 매크로 에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섞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억 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냥 상상인 거거든요. 근데 증거도 없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실제로 일어나는 변이에요. 더욱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순종이었을까요?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섞였을까요? 아담과 하와.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종? 백인? 하나님 그 백인? 흑인? 황인? 그냥 백인이면 계속 백인만 나와요. 그 자손이. 그럼 우리는 없어야 돼요. 다 백인이어야 돼요. 각가지 인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실 때 각가지 유전인자를 다 짬뽕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아마 다 섞이면 물렛도 브라운 같은 이렇게 색깔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백인으로 그리는 거 상당히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거예요. 백인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몇 대를 거쳐서 나중에 노아 때는 그래 이제 유전자가 많이 이제 손실이 됐겠지만 그래도 그때 막 900년씩 살았고 몇 대 안 지났으니까 노아 때만 해도 많은 유전자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딱 셈함 야벳을 딱 나면 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도 생겼네. 이렇게도 생겼네. 뭐 이렇게 나. 날 때마다 빨간색 나왔다가 하얀색 나왔다가 노란색 나왔다가 눈이 작았다가 컸다가 그냥 비스무리하게 우리는 왜 애들 낳으면 자기 붕어빵 같이 생기잖아요. 이때는 붕어빵이 아니라 다 다른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날 때마다. 왜냐하면 다 섞여 있으니까 처음에. 다시 볼까요? 처음에 다 섞여 있어야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섞여 있지 않으면 다양하게 안 나오죠. 그럼 왜 흑인은 왜 흑인이고 왜 황인은 와황이냐?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끼리 자꾸 결혼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요 사람끼리 계속 결혼하면 요 사람끼리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사람하고 결혼하면 계속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유전자 그다음에 뭐 변이 이런 거예요. 그냥 현재로 일어나는 일이고 당연히 설명도 되는 일이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날 때마다 이렇게 보세요. 완전히 날 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셈 함량이 다 다르고 셋, 가인, 아벨 다 달랐을 겁니다. 전혀 달랐을 겁니다. 자, 저기만 해도 저기 야곱과 에서만 해도 얼마나 달랐어요. 그죠? 전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상조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때만 해도 굉장히 달랐구나. 왜냐면 그래서 에돔의 한 민족이 형성되고 야곱, 이스라엘 한 민족이 형성되고 다른 거예요. 벌써. 형제인데, 쌍둥이인데. 이렇게 이제 충분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뭐 클리어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지식이 이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런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은 다 창조과학들이 다 연구를 한 거를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모아갖고 그냥 쉬운 언어로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반드시 각각의 분야의 모든 거에 전문가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전문가들이 한 걸 저는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은 하나였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한번 좀 다루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뭐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타당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어떻게 900년을 사람이 살았고 왜 지금은 나이가 줄어드냐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죠? 왜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믿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뭐 900년 살았다면 옛날에 살았구나 믿으면 되는데 변증은 안 돼요. Evidence based apologetics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죠? 창조과학 하는 것은 그 evidence를 한국말로 뭐가 해야 되겠어요? 증거를 바탕으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믿고 나는 그냥 믿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evidence based apologetics 못해요. 믿지 않는 헷갈리는 고등학생들한테 얘기가 안 돼요. 그거 되려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캐너피 띠어리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구 주위로 이제 물층이 있었을 거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셨고 또 여기 보면 베드로 후서의 3장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고 이런 이제 그 물로 시작을 했다는 암시를 주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캐너피 띠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물이 아니라 지금 구름을 이루는데 구름은 뭐로 되냐면 이제 얇은 그 물 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한 10 마이크론. 10 마이크론이면은
1mm의 한 100분의 1 정도 그런 사이즈의 그런 게 이렇게 있으면 워낙 작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밑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네들이 응축이 돼가지고 이제 커지면은 이제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빕니다. 이때는 아마 지구보다 훨씬 더 높은 성층권 위에 그보다 더 작은 알갱이, 그보다 더 작은 알갱이는 이제 눈으로 안 보이고요. 구름같이 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투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가시광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있었을 것이다.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토대로 이런 게 있었을. 만일 이게 있었다면 이런 나이에 이런 게 이제 설명이 조금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층이 만일 없었다고 그래도 또 설명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단 뭐 있었다고 여기서는 보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물층이 있었다면 온실효과 있죠, 온실효과. 온실효과. 물층이 쫙 있으니까 이 물층이 있으면요, 이 물층이 어떤 성질을 갖냐면 비저블 라이트는 통과시켜,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장파를 통과시켜요. 뭐 원적외선 이런 거 다 통과되는데 뭘 차단해요? 자외선 우리 몸에 해롭죠. 자외선. 여러분은 왜 병균 죽이는 자외선 사용하잖아요. 우리 몸에도 해로운 거거든요.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 이런 것도 자외선 때문에 생기고 노화 마찬가지. 자외선 타전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마레이즈, 엑스레이 이런 것도 많이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전에 그 노아 홍수 때 말씀드렸죠.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파운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내리지 않고 구름도 없었고 그냥 전 지구적으로 같은 온화한 날씨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캐노피 티어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됐습니다. 왜요? 물층이 밑에 있는 물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면서 파괴되고 뭐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래도 또 이제 그 플레이트 텍토닉스 티어리에 의해도 모든 것이 파괴되니까 모든 걸 파괴. 그래서 노아 홍수는 분명히 온화하고 최적의 컨디션에 살다가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창세기 8장에도 as long as the earth endures 이거 왜 영어로만 있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8장에 왜 영어로 써는지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하이드로 플레이 티어리 왜 물층이 막 폭발하는 거 이런 거를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보면은 카시니가 그 게니메이드라는 그 토성의 위성이 있거든요. 이런 물층이 있어요. 계속 나와요. 분수. 물론 이제 여기 추울 때니까 얼음층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일은 이 태양계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막 그렇게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캐노피 띠어리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매그네틱 필드 말씀을 드렸나 안 드린 것 같아요. 자기장이 하는 일이 뭐야? 지구장에 우리가 이렇게 자석 넘은 남극 북극 가르치잖아요. 그 자기장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자기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 자, 여기 이제 태양이고요. 여기 태양에서 이제 막 그 엄청난 그 살인 광선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MRAs, 엑스레이. 그다음에 그 펄리클, 태양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제틱 펄리클이 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맞으면요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런 거 오거든요. 쫙 오다가 자기장 때문에 오질 못하고 여기 일로 해서 비껴가거나 아니면 여기 어큐뮬레이트 돼가지고 레디에이션 벨트라는 거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부가 일로 쫄로로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북극에 대기에 충돌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전을 일으켜가지고 이 오로라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오로라가 생기는 거예요. 이 플라즈마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만일 이 자기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약하면 뚫고 많이 들어오겠죠. 우리 몸에 안 좋겠죠. 오로라도 훨씬 더 강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본 오로라. 그다음에 토성 같은 경우 보면 자기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성이 어느 정도 목성 태양계 목성이 지구가 그 안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1000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북극과 남극에 엄청난 오로라가 있어요. 지구 크기의 몇십 배 되는 오로라가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자기장이 옛날로부터 점점 감소했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러셀 험프리라는 창조과학자인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 조사를 해봐서 모아보니까 점점 이거 익스포넨셜이에요. 왜냐하면 y축 아이고 넘어갑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드는데요.
1835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현대 과학으로 약 100년에 5%씩 줄어요. 이게 100년에 5%씩. 그 다음에 아이키얼러지로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AD 1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한 2배가 강했어요. 그런 이제 조사들이 있고 그 외에도요. 여기 보면 old bricks, pottery 이런 것들에 이게 이제 매그니티제이션을 쭉 조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알키오매그네틱 데이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브릭이나 파트리 이런데 이제 그런 돌들이 가는데 옛날에 마그마가 마그마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 매그네틱 머티리얼 있잖아요. 그럼 외부에 자기장이 있으면 그 마그마가 식기 전에 뭐 큐리 템퍼러처 그런데 모셔도 되고 마그마가 식기 전에는 그 외부에서 오는 자기장에 의해서 안에 있는 그 매그네틱 머티리얼들이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굳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면 이게 이 방향으로 옛날에는 자기장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강도가 어느 정도였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조사해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세큘러 데이터입니다. 주류 과학계에 마찬가지 아까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류 과학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창조 과학에서는 옛날엔 강했고 지금 줄었고 했으니까 이게 뭐 1000년 이상 되면은 이게 완전히 중성자별이 돼가지고 자기장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오래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기존에서는 지구가 46억 년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구가 46억 년이에요. 기존의 주류 진화론적인 과학의 입장,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거 46억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번의 리버설이 있다는데 조사를 해보면 여러 번 자기장이 남극과 북극이 계속 바뀌었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증거들이. 그것이 100만 년에 4, 5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지금이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제 언젠가 올라가는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은 그 주류 과학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만 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래서 마침 이제 또 이 러셀 험프리라는 분이 과학담에 여기 보면 있고 러셀 험프리라는 분이 기가 막힌 이분이 천재인데요. 천재 과학자인데 뭐 주류 과학에서 인정을 안 해주지만 이런 걸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아까 왜 플레이트 텍토닉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멘틀이 엄청난 속도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그 주기의 자기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노아 홍수 때의 멘틀이 엄청난 속도로 하면서 자기장이 디스럽트 됐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장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 막 몇 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것이 기록이 있을 것인데 어떤 데 기록이 있냐면 만일 우리가 한 18인치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마그마가 이제 굳어가지고 돌이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발견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라바가 쫙 플로우 하는데 얼트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바가 쫙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직은 물렁물렁해요. 그러다가 겉엔 굳겠죠. 굳다가 몇 주 있다가 갑자기 자기장이 싹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요 안에 얇은 라바로 얇은 화산성 그죠? 화산 뭐예요? 그 용암이 굳어서 된 이런 암석 안에 얇은 암석에 보면 이렇게 매그네틱 리버설이 됐다는 증거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노아 홍수 때 이게 뭐 기존의 과학계처럼 수십만 년 동안 천천히 변한 게 아니라 노아 홍수 1년 동안에 수십 번 변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증거 없이 그냥 예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믿음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또 성경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홍수에 대한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이해가 되신 걸로 믿겠습니다. 미슈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해가 더 안 되시는데 이해가 되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매그네틱 필드가 인텐시티가 쭉 줄어들다가 노아 홍수 때 디스럽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현대 뭐 주류 과학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막 이단 사입이에요. 한마디로. 그쪽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근거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과연 이게 맞다는 증거가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1990년에 이제 처음 나온 논문인데
records of geomagnetic reversal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게 바뀌었다는 이제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 이제 이거는 창조과학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과학자들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해석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해석적으로 뭐 노아홍수 이런 거 언급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기존에는 수십만 년 됐다는 건데 여기서는 뭐 수백 년, 수십 년 아니죠. 수십 년 동안 리버설이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과학자들의 입장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분명한 것은 굉장히 빠르게 리버설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거를 뭐 몇 달로 보느냐, 몇 년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기존의 수십만 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러셀 험프리가 이제 이런 글을 썼고요. 거기 보면은 recent paleomagnetic data 이런 거를 보니까 strongly supports my hypothesis. 아까 hypothesis가 뭐였어요? 그 돌 그런 것을 조사해 보면은 분명히 노홍 시간에 빠른 리버설이 있었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 hypothesis가 맞다는 이제 증거가 있다 이렇게 했고, 95년, 1995년에 보니까 여기는 Nature라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죠? Nature라는 거 저명한 논문에 New evidence for extraordinarily rapid change of the geomagnetic field during a reversal. 그래서 이것도 뭐야? 하루에 6degree씩 변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변한 거예요. 엄청 빠르게. 그 다음에 2010년이죠. Very rapid geomagnetic field change. 그 다음에 2014년 최근 Extremely rapid directional change 이런 논문들이 쫙 계속 나옵니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해? 이런 논문들 쭉 이거를 무시하지 않는 이상은 아까 러셀 험프리의 이론이 맞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이런 리버설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게 상당히 타당한 겁니다. 물론 주류과학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그렇네 넘어가는 거예요. 대다수가 어떤 오래됐다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맞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맞는 해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는 해석이고 성경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해석에서 보면 그런 해석들이 또 다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를 교회에서 안 배우면 배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 진화론만 배우고요. 여러분 다 46억 년만 배우고 137억 년만 배우게 돼 있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뭐 하다가 얘기한 이유가 나이 얘기하다가 했잖아요. 나이가 900년씩 살다가 왜 400년으로 줄고 왜 200년으로 줄고 요때 맥날이 리버설이 있으면서 그 살인 광선들과 태양에서 나온 태양풍들을 많이 직접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해로운 거. 그러니까 뭔가 harmful한 게 있었다는 거 분명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 때, 그다음 빙하기 때. 그러니까 빙하기 때는 또 뭐예요? 올라가는데 찾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라는 엄청난 대격변을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겪은 다음에 그건 완전히 공황장애에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왔는데 또 빙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정말 엄청난 대격변과 재앙 중에 산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이가 왜 그때 오래 살았느냐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어떤 타당한 어떤 유추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지금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왜 죽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과학자들이 몰라요. 이런 해석이 있고 저런 해석이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날씨가 좋았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큰 화석들, 그러니까 동식물도 다 크게 살았고요. 사람도 오래 살았어요. 그것을 그냥 수백만 년 전에는 다른 것이 있다가 멸종했다라고 보지 않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캐노피 띠어리라는 걸 고려해 볼 때 온난한 날씨고 나쁜 광선이 모두 차단되고 그죠? 그다음에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담을 지었을 때 완벽하게 지은 그 유전자를 이렇게 보존하고 사니까 900년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우길 수는 있겠죠. 이제 한번 우겨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노벨상 2009년에 이제 피지올로지 메디슨으로 노벨상 받은 분 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냥 예를 하나 든 이분이 한 연구가 텔로미어를 연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크로모솜이군요. 이 크로모솜을 이렇게 쫙 풀면 거기서 이제 DNA가 나오는 거예요. DNA가 막 이렇게
필타래처럼 섞여가지고 돌돌 말려가지고 있는 걸 모으면 이렇게 크로모솜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포가 분화될 때 보면 크로모솜이 샥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 고등학교 때 뭐 혹시 생물학 전공하신 분 있나요? 뭐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크로모솜 끝에 이제 달려 있는 게 텔로미어라서 그러는데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 동물이 얼마나 일찍 죽고 뭐 오래 사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팩터가 된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분이 이제 노벨상 받고 한 분이고요. 이분이 한 얘기. 잘못 들었나? 이 텔로미어 이게 이제 사람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스트레스와 헬스 비헤이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텔로미어 영향을 받고 텔로미어가 뭐예요? 그 라이프 스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라이프 스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가족과 그 자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트 플러드 이후에는 new and harsher environment 확실해요, 맞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드가 이런 이제 헤테로자이거스라는 건 이런 이제 크로모솜 리전에서 이제 이것들이 자손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그 유전자를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잃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이제 이 하우시 인바이러먼트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조상들이 후손들은 이제 일정이 그 라이프 스팬이 짧아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뮤테이션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우리 항상 갖고 있는데 돌연변이 때문에 이 병도 생기고 그런 건데요. 이 돌연변이가 이 매니 제너레이션으로 가면서 어큐뮬레이트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심하게 어큐뮬레이트 되면서 이제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이제 짧아졌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심상치가 않아요. 이건 이제 지니얼러지 쭉 나가는 거예요. 여기 쭉 들어간 건 이제 N업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빼고 요거를 쭉 컬 피딩을 해볼 수가 있어. 혹시 뭐 수학 이런 거 하신 분 있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신 분? 컬 피딩 해보면요. 이게 이렇게 나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엑스포넨셜.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y equals c epsilon kt. 그래서 여기서 c하고 뭐 k가 다른 거지 이런 함수라는 거죠. 근데 이 함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바이올로지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파리 시험을 해요. 초파리를 가지고 이제 인펙션을 준 다음에 그 제너레이션으로 가면서 라이프 스팬이 어떻게 짧아지나 얼마나 빨리 죽나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딱 지수함수예요. 제가 요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수함수. 다른 건 뭐예요? 여기 이제 이거 상수가 다른 거죠.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자손들의 이제 라이프 스팬을 쭉 조사해 보면 이게 어디에 맞냐면 대충 이 C가 1이에요. 1. 아니 왜 하고 하는 것 중에 왜 하필이면 C가 0.94 1에 가깝고 왜 하필이면은 바이올로지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창세기의 지니얼러진 쓴 그 저자 모세겠죠? 모세가 정말로 있는 사실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뭐 계시를 받았던 뭐 사실을 그대로 썼거나 그렇지 않고 조작을 했다면 수학적인 천재여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우연히 이렇게 될 확률은 몇 억분의 1일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게 그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타당성이 충분히 이제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욥기 38장 4절을 한번 읽고 이제 끝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한번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깨달아서 내가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떻게 뭐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진화가 됐고 깨달아서 자기가 알았다고 우기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고라는 설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우리는 아는 거지. 그 바깥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내가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딱 질문 있으신가요?